7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사건 관련한 보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소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고 정의당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세아 기자가 먼저 어제 고소인 측 기자회견 내용과 정치권, 시민들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라고 이번 사건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접한 피해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 측이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 측은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와 정부와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비난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마타도어, 근거 없는 비난 등 2차 피해 방지입니다. 관련해서 고소인 측은 어제 기자회견에 앞서 온오프라인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시간은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그리고 좁혀가겠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산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을 말씀을 드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발인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열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 데 대해선 나름 최대한의 예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 기간 중에는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을 기다리고 오늘 발인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이렇게 기자분들을 뵙게 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그런 예우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조사와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나뉩니다. 먼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는 건 더 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마당에 사실과 진위에 대해 물어볼 수도 없고 꼭 부관 참시를 해야 직성이 풀리냐는 의견입니다. 글쎄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살아계시면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좀 실수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안 계시는데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진상규명이 잘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반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엄연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는데 의혹으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진상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본다라면 계속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고요. 억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밝혀져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한쪽으로 봤을 때는 또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또 접어야 된다. 또 어렵네요. 다만 진상규명 찬반 의견을 떠나
다른 날도 아닌 발인날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선 대체로 꼭 발인날 했어야 했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뭐 하려면 진작 하든지 하루 이틀이라도 먼저 아니면 그 이후든지 했어야 되는데 날짜가 조금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굳이 그날 했어야 되나?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해도 될 걸. 어쨌든 고인에 대한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게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예의를 지킬 건 지켜야 되기.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고소인이 고소 전에 서울시 관계자의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어제 고소인 측 기자회견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장 비서실이나 유관부서에서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전 시장 고소 사실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로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사건을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전주의 의원도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고소인이 국가 시스템을 믿고 권력형 성범죄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며 고소사실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통합당은 행안이나 여가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한편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선 정의당도 통합당의 입장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피해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아야 하고 서울시도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사건 한쪽 당사자가 숨졌다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말로 책임을 흐리려는 태도에 반대한다며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강훈식 수석대변인을 통해 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들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풀어야 할 의문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고소당한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은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어떤 경로로든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누가 알렸느냐입니다. 일단 고소인 측은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서울시나 박 전 시장의 고소 사실을 알릴 이유도 없고 알린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이 모종의 경로가 어디일까?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안의 휘발성을 감안해 청와대에 보고는 했지만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진 뒤 소환해야 할 때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며 경찰이 피소 사실을 알려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난센스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에서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받은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이 청와대는 박원순 시장의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비서의 성추행 피해 호소를 묵살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청와대, 서울시 모두 우린 몰랐다, 우린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이 박 전 시장 피소 누설 관련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검에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비서를 성추행했습니다. 특히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는 등 움직일 수 없는 성추행 증거가 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기간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로 대한민국이 미투 불길로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패가망신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지켜보면서도 박 전 시장은 비서 성추행을 멈추지 않고 그것도 문자와 사진이라는 증거를 남겨가며 계속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가해 행위를 성찰하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미투 운동,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고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행정 일부 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적었습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윤 의원은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으로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성추행 정황이 왜곡 또는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 여성 변호사회 등에서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자 윤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일각에선 고소 시기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로 대한민국이 들끓었을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여론이 활활 타오를 때 고소하지 않고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걸 보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조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럼에도 서울시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 그럴수록 서울시 바깥의 기관,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소인 측은 고소인이 선의로 참다 결국 한계를 넘어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스스로가 경험한 것을 자기 스스로 은폐하고 참고 지내고 이제 업무로서 평가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황이 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굉장히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시고 그 밖에 고소인 측 주장대로 서울시가 사건을 축소 은폐했는지
타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경위로 서울시장 비서로 가게 됐는지, 인사권을 이용해 압박을 가했는지 등도 해소되어야 할 의문이자 의혹입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어제 기자회견에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입장문을 보내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달려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대법원 상고심이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지자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 지사의 상고심은 모레 오후 2시 시작됩니다. 조주빈 공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직을 사임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변협은 살인자도 조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변호사가 여론의 부담을 느껴 사임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또 변호사 윤리 규약에 따르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갑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더 공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21살 여성을 3개월간 추적해 위치를 알아내 언니 앞에서 살해한 39살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매우 무자비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7월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난 뒤 1년간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다 피해 여성이 연락을 끊고 이사하자 3개월간 찾아다녀 주거지를 알아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7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